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 등급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장 심사를 위한 전문의 배치에 지역별 편차가 심해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 후견제에 대해 장애인 부모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논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본질적 목표를 지키려면 피후견인의 의사 지원을 위한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빛맹학교를 방문해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를 전달했습니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우리는 자세하게 조사해서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것을 심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 등급 심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정감사 중 장애 등급 심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의견과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영화 기자입니다. 장애 등급 심사와 관련해 현장 심사 과정에서 전문의의 지역별 배치에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973명의 자문의사를 위촉해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서울 지역에만 약 50%에 달하는 458명이 위촉됐고 강원은 13명, 제주도는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 시각장애 심사에 자문하는 전체 38명의 안과 전공의 중 35명이 서울 지역에 편중돼 있고 인천과 경기에 2명, 강원에 1명이 배치돼 있을 뿐 그 외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마다 각자 그런 장애 유형별 전공의를 좀 골고루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정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장애인 심사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에 우선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에 대해 연금공단 최강 이사장은 예산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형평성 문제는 개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죠.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성년 후견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와 권리 박탈이라는 상반된 이해 속에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성년 후견제.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 속에서 제도가 단순한 의사결정 대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3일 전국 장애인 부모 활동가 대회에서 진행된 성년 후견제에 대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지원하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이 강조됐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법적 능력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해서 그 지원이 아니라 대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실제 그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지금 이제 유엔에서 받고 있으면서 우리 같은 제도, 대체 제도를 갖고 있는 데는 다 계속 지적을 합니다. 지원 제도로 개선하고 아니면 지원 제도를 집어넣으라고. 의사결정 지원이란 피후견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 소통을 통해 최종 선택이 당사자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에 장애계와 전문가들은 성년 후견제 내에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며 후견이라는 기능 자체가 보호와 박탈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빛맹학교를 방문해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를 증정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은 장애인의 방송과 통신 접근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한빛맹학교에 화면 해설 방송 수신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증정식에 앞서 이경재 위원장은 한빛맹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차관보를 역임한 고 강영우 박사의 삶에 대한 강연을 한 후 꿈을 갖고 세상에 도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증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인이 방송이나 통신 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미디어와 친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또한 이경재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은 한빛맹학교 특수교육실과 미디어 교육을 참관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빛맹학교 재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장애인들이 장애를 뛰어넘어 당당히 사회 일원으로 나설 수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줬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한식의 먹과 맛을 알리는 제1회 한식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6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돼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위생 모자를 쓴 요리사들이 주걱으로 나물과 밥을 비빕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퍼지는 광화문 광장. 제1회 한식의 날 기념행사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한식협회와 한국음식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기념행사는 한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식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한식의 날 추진 경과보고와 한식의 날 선포식 등이 진행됐으며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대회사에서 한식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다며 한식의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련된 비빔밥 퍼포먼스에서는 전국 8도의 각지 식재료로 6천여 인분의 비빔밥을 만들어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제공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둘러보니까 그 음식을 요리한 그 다양한 모습들이 한국의 색깔을 참 많이 자연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보았어요. 우리가 음식을 다른 나라 걸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걸 가지고 세계화를 할 수 있다면 참 멋있다고 생각해서 참석했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마련된 다양한 홍보 전시관에서는 시대별 한식 전시, 시식 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오는 11월 7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약 800여 명의 장애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다음 달 7일에 치러지는 2014학년도 수능에 총 856명의 장애인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의 장애 유형별 응시 현황을 보면 우선 청각장애 수험생이 2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장애인이 158명, 뇌변변 장애인이 122명 등입니다. 한편 평가원은 장애 수험생들이 장애 유형에 따라 시험 편의가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부모의 재혼 등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한 이주아동 10명 중 4명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주아동 28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41.3%가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없는 이유로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가 41.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어서 한국인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주지 않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9세에서 18세 국내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시대 여성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낸 여성주의 미술.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술계에서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각국의 다양한 여성주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문화클로잡에서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여성들의 쉼없는 노동으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글로벌 시대, 아시아 여성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고부가 가치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덴마크로 입양된 여성 작가 제인진 카이젠의 대표작으로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해외 입양아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 질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여성 작가의 손에 의해 여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들이 관객과 만나고 있는데요. 영상 작품들로 전시회 대부분을 꾸린 것도 눈길을 끕니다. 일단 그 영상 위주의 전시라는 게
사실 접하기 흔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게 돼서 좋고요.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쨌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패션과 부엌 등 여성과 밀접한 소재에서부터 인간관계에 내재한 권력의 문제를 다룬 작품까지 11개국의 작가 14팀의 다양한 여성주의 작품들이 전시회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관객들이 오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남성 관객들이 오셔도 또 다른 어떤 자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타자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여성주의 미술의 매력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12월 중순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15년 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유괴 살인 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다은은 실제 범인의 목소리에서 너무나 익숙한 아빠의 존재를 느끼고 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다은은 혼란에 휩싸이고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아빠에 대한 의심은 커져만 가는데 너는 내 운명, 내 사랑 내 곁에 등을 연출한 박진표 감독 밑에서 조연출 생활을 한 국동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 공범. 범죄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한 상상에서 시작됐는데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과 그 속에 존재하는 미묘한 갈등을 무게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도 연기에 대한 꿈만으로 연극 무대를 전전하는 단역 배우 오영. 단 한 편의 영화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최정상에 올라서는데요. 하지만 초심을 잃고 거만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게 되고 미성년자 성폭행 스캔들로 오영은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거만한 톱스타와 이익만 따지는 매니저, 성접대 스폰서까지 연예계 진짜 뒷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영화 배우는 배우다. 특히 영화 촬영 현장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은 현실과 연기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구성으로 재미를 더하는데요. 스크린 첫 주연을 맡은 이주는 강도 높은 액션씬을 비롯해 파격 변신으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서울시 구청사의 가림막이 철거되고 신청사에 대한 사회와 여론의 비판이 쏟아집니다. 구청사와 조화가 되지 않는 흉물이라며 연일 악평에 시달리는데요. 신청사를 만드는 실무자들도 비판적인 여론과 완공의 압박에 시달리며 지쳐만 가는데 지난해 전국 4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말하는 건축가의 정재은 감독이 두 번째 건축 다큐멘터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신청사 완공까지 7년. 현장의 수많은 주역들이 어떻게 만나서 일하고 성장하는지 빼곡하게 보여주는데요. 또한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공간, 시청광장을 조명해 서울의 생명력을 부각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와 불량급식을 제공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확산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남구의 모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자재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전직 교사들이 원장의 지시로 아이들에게 먹여왔다는 사진입니다. 사과는 시커멓게 썩어 있고 도토리묵은 유통기한이 지났고 국과 음식은 재탕해 사유하여 누가 봐도 위생 상태가 좋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직 어린이집 교사가 올린 것으로 이에 대해 원장은 문제가 된 식자재는 가족이 먹다 남고 보관한 것이며 원생들에게 먹인 사실은 전혀 없고 CCTV를 확인해 보면 해당 교사도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8월 아동학대 문제로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CCTV를 이렇게 확인한 결과 아이 학대 부분이 있어서 해고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음식물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빼고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관리를 잘못 소홀히 한 부분은 제가 그건 인정합니다. 하는데 하지만 그 음식물은 제가 아이들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태가 확산되자 포항시는 뒤늦게 관계자를 현장에 보내 확인 작업에 나섰지만 음식은 발견하지 못하고 냉장고에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일부만 수거하여 사실 확인 작업에 나서다 보니 학부모들은 포항시 뒷부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사용했는지, 아동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는 또 행정처분할 때 청문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포항시 관내 어린이집은 600여 곳으로 실태 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 적은 인력으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2년간 식품위생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복귀TV 뉴스 한종원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지역주택조합인 여수중림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남 소식 정유림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처음 시행되는 지역주택조합인 여수중림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승인됨에 따라 아파트 건립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은 여수시 소라면 중림리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건축 예정인 830세대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후 자격 취득 요건을 검토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11월경 신청하여서 2014년 1월이나 2월경에 착공을 예정으로 공사 기간은 약 20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며 2015년 12월 준공 후 입주할 계획입니다. 참여 조합원인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주 또는 무주택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받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 용산구는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고자 11월 8일까지를 집중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주거 위기가정 발굴 조사와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주거 위기가정이란 자녀를 동반한 채 일정한 주거지 없이 2개월 이상 고시원이나 여관 등에서 살아가는 주거 환경이 불안한 가정입니다. 용산구는 찜질방이나 모텔 등에 관련 스티커를 부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은 용산구청 주민생활지원과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한편 선정이 되면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34회 흰 지팡이의 날 복지 증진대회가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행사에서는 1980년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내고자 선포한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은 천여 명의 전남 지역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 등 유공자에게 시상과 표창을 했습니다. 여수시 노인복지관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 내 기업과 함께하는 2013 경로당 명랑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여천 NCC 주식회사와 함께하는 2013 경로당 명랑운동회에서는 31곳 경로당 이용 어르신 300여 명이 참여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여천 NCC 최보은 총괄 공장장은 앞으로도 노인복지라는 특화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히 국가의 책무인데요. 민원인들로부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폭행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를 재차 교훈 삼아 조속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